돈 어디다 숨겼어. 이 나쁜 년아. 어차피 사기함은 고치지도 못할 거면서 우리 엄마는 휴가 보내드려야 한다고 남편은 죽어가는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인생은 그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심판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링거는 단조롭게 초를 쐬고 있었다. 뚝뚝뚝. 미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미세한 균열로 뒤덮인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나이는 34살이었지만 몸은 70살 노인 같았다.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모든 움직임이 힘들었지만 최악은 고통이 아니었다. 최악은 자신이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고 누가 자신을 이곳으로 이끌었는지 깨닫는 것이었다. 병실 문 밖에서 묵직하고 자신감 넘치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미나는 수천 개의 발소리 중에서도 그의 발소리를 알아챌 수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한때처럼 사랑 때문이 아니라 공포와 혐오 같은 전혀 다른 감정 때문이었다. 그녀 자신도 이제 그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문이 활짝 열리고 그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남편, 재훈. 한때 그녀가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어때? 그는 인사 대신 말했다. 여기서 얼마나 더 뒹굴 생각이야.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며 5년 전 사랑에 빠졌던 그 남자의 그림자라도 찾아보려 애썼지만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순서대로 이야기해 보겠다. 5년 전 미나의 삶은 전혀 달랐다. 29살의 그녀는 막 승진을 한 참이었다. 대형 마케팅 회사의 팀장 자리였다. 7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도시의 중심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문에 달린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까지. 5년 전 경력을 시작하며 꿈꿨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미나는 그날을 아주 세세하게 기억했다. 박 부장님이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던 일, 이사회의 결정을 알렸던 일, 그리고 미나가 새 사무실 창가에 서서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순간까지도. 가장 먼저 그녀는 엄마에게 전화했다. 우리 딸. 엄마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가 들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미나의 부모님은 평범한 분들이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30년간 엔지니어로 일했고 어머니는 초등학교에서 그만큼 교사로 일했다. 그들은 사치를 몰랐고 한 푼 한 푼 아껴 썼지만 외동딸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해주었다. 미나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을 때 부모님은 그녀에게 아파트를 선물했다.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이었지만 10년간 대출금을 갚아 마련한 것이었다. 여기가 내 집이다. 아버지는 열쇠를 건네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넌 항상 머리 둘 곳이 있을 거야. 미나는 부모님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성공해서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몇 배로 갚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사무실에 서서 그녀는 느꼈다. 첫걸음은 내디뎠다고. 축하하러 가자. 입사 동기이자 친구인 소라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너 승진했잖아. 월요일까지 보고서 마감이야. 너 제정신 아니야. 그럼 그냥 커피라도 마시자. 가자. 30분만이라도 그 서류에서 좀 떨어져 봐. 미나는 미소 지으며 동의했다. 그녀는 정말 너무 많이 일했다. 동료들은 그녀가 사무실과 연애한다고 농담까지 할 정도였다. 하지만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고 일 말고는 딱히 삶에 다른 것이 없는데 어쩔 수 있겠는가. 마지막 진지한 연애는 3년 전에 끝났다. 당시 남자친구였던 진수는 짐을 싸며 말했다. 미나야, 넌 내일이랑 결혼했어. 난 평범한 여자가 필요해. 상처가 되는 말이었지만
오래가지는 않았다. 미나는 조용히, 차분하게, 히스테리 없이 이겨내는 법을 알았다. 그냥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다. 친구들이 누군가를 소개해주려 애썼다. 우연한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다. 미나는 농담으로 넘겼지만 가끔 저녁에 텅 빈 집으로 돌아올 때면 이런 생각이 들곤 했다. 누군가 기다려주면 좋겠다. 저녁밥이나 슬리퍼를 들고서가 아니라 그냥 기다려주기만이라도. 하지만 이런 생각은 금방 떨쳐버렸다. 먼저 경력, 그 다음이 나머지였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운명은 다르게 흘러갔다. 승진 한 달 후, 회사에서 창립 15주년 기념 회식을 열었다. 시내 최고의 호텔 중 하나인 신라 호텔의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렸다. 미나는 가고 싶지 않았다. 또 다른 긴급 프로젝트가 있었고, 사교 행사는 원래부터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라가 거의 힘으로 그녀를 끌어냈다. 임원들 다 올 거야. 내게는 기회라고. 그리고 이제 그만 컴퓨터 뒤에 숨어 있어. 레스토랑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음악으로 윙윙거렸다. 미나는 샴페인 한 잔을 들고 창가로 갔다. 파티에서 그녀의 평소 전략이었다. 한쪽에 서서 관찰하고 눈에 띄지 않게 떠날 수 있을 때를 기다리는 것. 실례합니다. 방해하는 건 아니죠. 그녀가 돌아보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검은 머리에 다정한 갈색 눈과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남자였다. 단순하지만 깔끔한 정장 차림. 비싼 시계나 과시적인 사치는 없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음악 소리를 이기려고 소리치지 않는 유일한 분이라서요. 다행이네요. 저는 재훈이라고 합니다. 미나예요.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미나는 이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몰랐다. 재훈은 그 호텔에서 기업, 고객 담당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 대해 과장 없이 담백하게 이야기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함께 도시로 이사 왔다고 했다. 학창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모든 것을 이뤘다고. 어머니는 아직도 제가 이런 호텔에서 일하는 걸 믿지 못하세요. 그가 미소 지었다. 어머니께는 여기가 궁전 같거든요. 아버님은 돌아가셨다고 하셨죠? 네. 제가 15살 때요. 공장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셔야 했죠. 저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셨어요. 그가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목소리에 담긴 따뜻함에 미나는 자기도 모르게 감동했다. 부모님을 챙기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옳은 일이니까. 두 사람은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일주일 후 재훈이 전화해서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들의 첫 데이트는 도심에서 멀지 않은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다. 아늑하고 조용하고 은은한 조명과 라이브 음악이 있는 곳이었다. 구석에 피아니스트가 감미로운 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재훈은 소박하지만 센스 있게 포장된 꽃다발을 들고 왔다.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미나가 코트를 벗자 그가 말했다. 그녀는 칭찬에 익숙하지 않아 얼굴을 붉혔다. 저녁 식사 동안 그들은 모든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일, 어린 시절, 좋아하는 책과 영화. 재훈은 말을 끊지 않고 주의 깊게 들었고 질문을 던졌다. 그와 함께 있는 것은 편안하고 평온했다. 있잖아요. 저는 보통 데이트 잘 안 해요. 미나가 디저트를 먹으며 고백했다. 일이 모든 시간을 앗아가거든요. 그렇다면 당신이 저를 위해 예외를 만들어 주셨으니 제가 행운하네요. 그는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고 작별 인사로 그녀의 뺨에 가볍게 거의 닿을 듯 말 듯 키스했다. 전화할게요. 재훈은 말했고 바로 다음 날 전화했다. 그들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다. 한 달 후에는 거의 매일 저녁 만났다. 두 달 후
재우는 이미 미나의 집에서 자고 갔다.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다. 그의 옆에서는 전 남자친구가 부르던 치마 입은 로봇이 아니라 그냥 여자일 수 있었다. 재우는 세심하고 다정했고 침대로 커피를 가져다 주고 아침을 만들어주고 그녀의 회사 일에 관심을 가졌다. 당신은 정말 놀라워요. 그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어떻게 이런 여자가 혼자였는지 이해가 안 가. 미나는 그 말에 녹아내렸다. 그녀 자신도 어떻게 이런 행운이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유일하게 조금 신경 쓰이는 것은 재훈과 그의 어머니의 관계였다. 그는 하루에 몇 번씩 어머니에게 전화했고 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고 불평하면 언제든 달려갈 수 있었다. 어머니 혈압이 오르셨대. 새벽 3시에 서둘러 옷을 입으며 그가 설명했다.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하지만 구급차를 부를 수도 있잖아. 당신은 이해 못해. 어머니는 혼자 계셔서 무서워하신다고. 나 말고는 아무도 없으니까. 미나는 이 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고 노력했다.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뭐 어때서. 부모를 잊고 사는 남자들도 많은데. 재우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아들이었다. 만난 지 반년 후 재우는 그녀에게 청혼했다. 바닷가에서였다. 두 사람은 주말에 작은 해변 도시 강릉으로 여행을 갔다. 저녁 해변을 거닐며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재훈이 멈춰서서 한쪽 무릎을 꿇고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미나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가 만난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확신에 찬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나랑 결혼해 줄래? 상자 안에는 작지만 우아한 다이아몬드가 박힌 얇은 반지가 있었다. 미나는 그것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네, 그녀가 마침내 속삭였다. 네, 물론이죠. 재훈이 그녀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일어서서 그녀를 꼭 껴안았다. 미나는 그의 품에 안겨 붉게 물드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진짜 만질 수 있는 나만의 행복. 첫 번째 불안한 신호는 약혼 2주 후에 울렸다. 미나는 약혼자를 부모님께 소개하기로 했다. 부모님 댁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엄마는 온갖 음식을 만들었고 아버지는 좋은 와인을 꺼내셨다. 재우는 부모님 마음에 쏙 들었다. 예의 바르고 교양 있고 농담도 잘하고 엄마의 음식 솜씨를 칭찬했다. 저녁 식사 후 아버지가 미나를 따로 불렀다. 좋은 청년이구나. 아버지가 말했다. 널 사랑하는 게 보여.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는 마라. 알겠지? 반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야. 아빠, 저 거의 30이에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아버지는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고 고개만 저었다. 넌 항상 모든 걸 스스로 결정했지. 그냥 조심해라, 딸아. 미나는 그때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평범한 부모의 걱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재우는 그녀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소개했다. 최 여사님은 서민 아파트 단지의 작은 투룸에 살고 있었다. 집은 소박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깨끗했다. 벽에는 학생, 대학생, 성인이 된 재훈의 다양한 사진이 걸려 있었다. 모든 사진에서 그는 어머니와 함께였다. 제 약혼녀, 미나예요. 재훈이 소개했다. 최 여사님은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평가하듯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가 너무 빨리 사라져서 미나는 헛것을 봤다고 생각했다. 네가 그 아이로구나.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말했다. 우리 아들이 네 이야기를 많이 하더구나. 앉으렴, 차 마시자. 차를 마시는 시간은 어색했다. 최 여사님은 아들과만 이야기했다. 그의 건강, 일, 아는 지인들에 대해서.
미나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무시당했고 그녀에게 말을 걸 때면 사무실에서 일한다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거 몸에 안 좋은데 눈 버린다. 어머니, 미나는 팀장이에요. 재훈이 끼어들었다. 아주 중요한 직책이라고요. 팀장, 최 여사님은 그 단어를 맛보듯 반복했다. 그래, 그래. 미나는 어색했지만 긴장 탓으로 돌리려 애썼다. 결국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외아들을 데려가는 여자를 쉽게 받아들이겠는가. 돌아오는 길에 재훈은 말이 없다가 갑자기 말했다. 당신 어머니 마음에 드셨어. 정말이야. 정말. 미나는 진심으로 놀랐다. 물론이지. 어머니는 그냥 감정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이야. 무뚝뚝하시지만 당신을 어떻게 보셨는지 내가 봤어. 마음에 들어 하셨어. 미나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어쩌면 재훈이 자기 어머니를 더 잘 알지도 모른다. 어쩌면 자신이 정말 오해했을 수도 있다. 결혼식은 3개월 후에 작고 소박하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서 올렸다. 미나는 베일이나 화려한 장식 없이 심플한 흰 드레스를 입었다. 그녀에게는 성대한 파티가 필요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부모님은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엄마는 딸을 안고 속삭였다. 정말 기쁘다. 우리 딸. 정말 기뻐. 아버지는 재훈의 손을 굳게 잡았다. 우리 딸을 잘 부탁하네. 메리 때. 우리 딸을 잘 부탁하네. 최 여사님은 결혼식 내내 입을 꾹 다물고 앉아 있었다. 미나는 그것을 알아차렸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잔치는 잔치일 뿐이니까. 결혼 후 신혼부부는 미나의 오피스텔로 완전히 이사했다. 재훈이 자신의 짐을 가져왔는데 그리 많지 않았다. 옷이 든 여행 가방 2개, 책 몇 권, 낡은 노트북이 전부였다. 전 소박하게 사는데 익숙해요. 그가 설명했다. 어머니가 항상 가르치셨어요. 중요한 건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미나는 미소 지었다. 남편이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그 모습에 무언가 올바르고 진실된 것이 있었다. 처음 몇 달은 행복했다. 재훈은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저녁에는 소파에 껴안고 앉아 영화를 봤다. 주말에는 공원을 산책하거나 교회로 나갔다. 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미나가 친구 소라에게 말했다. 정말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 드디어 일만 하더니 너를 보니 내가 다 기쁘다. 미나야. 하지만 점차 그들의 삶에 세 번째 인물이 끼어들기 시작했다. 최 여사님은 매일, 때로는 하루에 여러 번 전화했다. 아침에는 재훈의 컨디션을 확인하기 위해, 낮에는 건강이 안 좋다고 불평하기 위해, 저녁에는 언제 올 거냐고 묻기 위해. 재훈아, 심장이 좀 아프구나. 잠깐 들러주지 않겠니? 아들아, 혈압이 또 올라. 약 좀 사다 주렴. 재훈아, 여기 수도꼭지가 새. 너 없이는 안 되겠다. 재훈은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달려갔다. 미나와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한 약속도, 자정이 넘은 시간도, 다음 날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았다. 엄마가 불렀으니 가야 했다. 알잖아. 그가 재킷을 걸치며 말했다. 어머니 혼자 계시잖아. 아무도 없다고. 미나는 이해했다.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결국 최 여사님은 정말 혼자였다. 남편은 오래전에 죽었고 친척도 없었다. 재훈이 유일한 의지처였다. 그것 때문에 그를 비난할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 댁 방문은 잦아졌다. 재훈은 어머니 집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토요일, 일요일, 그는 하루 종일 그곳에서 사라졌다. 집안일 도와드리는 거야. 그가 설명했다.
어머니 힘드시잖아. 연세도 있으시고. 최 여사님은 62살이었다. 생각해보면 그리 많은 나이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90살 노인처럼 행동했다. 혈압, 심장, 관절, 불면증, 외로움에 대해 불평했다. 내가 뭘 어쩌겠어. 재훈이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를 돌보는 건 내 의무야. 너도 내 부모님 사랑하잖아. 이해해야지. 미나도 부모님을 사랑했지만 부모님은 하루에 10번씩 전화하지 않았다. 혈압이 좀 올랐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도시 반대편으로 달려오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딸이 주말에 오지 않았다고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사실 소란을 피우는 건 최 여사님이 직접 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 교묘하게 행동했다. 재훈아, 너 살이 빠졌구나. 그녀는 미나가 있는 앞에서 말했다. 집에서 밥을 안 챙겨주나 보네. 아들아, 안색이 안 좋아. 피곤한가 보구나. 너무 많이 일하는 거 아니니?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쉬렴. 네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게. 모든 말이 미나를 향한 돌멩이 같았다. 며느리가 제대로 못 챙겨준다. 남편을 잘 돌보지 못한다. 엄마와는 다르다는 식이었다. 미나는 이런 비꼼을 알아차렸지만 침묵했다. 싸우고 싶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익숙해지고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익숙해지지 않았다. 1년이 지났다. 미나는 또 한 번 승진했다. 이제 그녀는 부서 전체를 이끌게 되었다. 월급은 2배로 올랐다. 그녀는 더 큰 아파트를 사자고 어쩌면 도심에 사자고 제안했다. 그럼 어머니는 어떡하고? 재훈이 물었다. 어머니는 다른 동네에 계시잖아. 우리가 이사 가면 내가 어떻게 찾아뵙겠어? 차로 가거나 지하철로 가면 되지. 재훈아, 세상 끝도 아니잖아. 넌 이해 못해. 어머니는 지금도 힘들어 하시는데 내가 더 멀리 있으면 어떡하라고? 그들은 결국 그 오피스텔에 남았다. 미나는 고집 부리지 않았다. 다툴 기운도 없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정신이 없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재훈도 열심히 일했지만 그의 월급은 예전 그대로 많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미나는 공동계좌에서 꽤 큰 금액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재훈 씨, 돈 인출했어. 아, 응. 그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어머니 새 휴대폰 필요하시다고 해서. 쓰시던 게 완전히 망가졌거든. 미나는 거래 내역을 보았다. 금액은 평범한 휴대폰 가격의 3배가 넘었다. 이거 거의 150만 원인데 무슨 휴대폰이야. 요즘 나오는 좋은 거. 어머니도 그럴 자격 있으시잖아. 미나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재훈이 그녀를 쳐다보는 눈빛에 입을 다물었다. 뭐, 아까워. 그가 물었다. 우리 엄마잖아. 당신도 당신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아까워하지 않았을 거 아냐. 재훈 씨, 아까운 게 문제가 아니야.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다는 게 문제지. 우린 가족이잖아. 이런 큰 지출은 같이 상의해야지. 뭘 상의해? 어머니가 휴대폰이 필요하셨고 내가 사드린 거야. 아니면 액정 깨진 거 들고 다니시길 바랐어? 미나는 포기했다. 돈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그녀는 충분히 벌고 있었다. 휴대폰 하나 더 사주나 마나였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휴대폰이 아니었다. 한 달 후 최 여사님은 새 텔레비전이, 그 다음엔 전자레인지, 세탁기, 그리고 건강 회복을 위한 요양원 여행권이 필요했다. 재훈은 매번 공동 예산에서 돈을 가져갔고 묻지도 않았다. 미나가 이야기를 꺼내면 항상 같은 대답만 했다. 넌 이해 못해. 어머니는 혼자시고 나 말고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 너 혹시 질투하는 거야? 뭘 질투해? 재훈 씨? 난 그냥 우리가 지출 계획을 함께 세웠으면 하는 거야. 우리도 계획하고 있잖아. 그냥 당신 월급이 많으니까
당신한테는 이 돈이 푼돈이지만 어머니께는 중요한 거라고. 미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지만 피곤함과 시간 부족 탓으로 돌렸다. 재우는 좋은 사람이야. 그냥 엄마를 너무 사랑할 뿐이지. 그게 뭐가 나쁜가? 한 번은 미나가 부모님 댁에 갔을 때 엄마가 그녀를 따로 불렀다. 미나야, 너 괜찮니? 네, 엄마. 왜요? 살도 빠지고 눈에 그늘이 졌어. 그이가 너 힘들게 하니?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재훈 씨는 정말 좋은 남편이에요. 그냥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사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아예 다른 곳을 쳐다보셨다. 미나는 그 사실을 알아차렸지만 묻지 않았다. 대답을 듣는 것이 두려웠다. 첫 번째 예상치 못한 전환점은 결혼 2년 차에 찾아왔다. 최 여사님이 늦은 저녁에 전화했다. 미나는 힘든 하루를 보내고 막 잠이 들려던 참이었다. 재훈아, 나 몸이 안 좋다. 그녀는 잠결에 들었다. 빨리 와주렴. 재훈은 총알처럼 튀어올랐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심장이 너무 찌르듯이 아파. 나 죽나 보다. 재훈아, 기다리세요. 어머니, 지금 바로 갈게요. 그는 1분 만에 옷을 입고 작별 인사도 없이 아파트에서 뛰쳐나갔다. 미나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3시간 후 재훈이 돌아왔다. 어떠셔? 미나가 물었다. 좀 나아지셨어. 혈압이 높아서 구급차 불렀어. 주사 놔주고 가셨어. 의사들이 뭐라고 해? 검사 받아보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병원에 가기 싫어하셔. 무서워하셔. 설득해봐야지.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치료해야 하잖아. 넌 이해 못해. 재훈이 습관처럼 대답했다. 어머니는 의사를 무서워하셔. 공포증이 있으시다고. 집에서 쉬시는 게 낫대. 미나는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건강이 정말 나쁘면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피곤해서 입을 다물었다. 다음 날 그녀는 우연히 최 여사님의 위층에 사는 이웃을 만났다. 마트에서 마주쳤다. 어머, 미나 씨. 이웃이 반가워했다. 잘 지내요? 재훈 씨는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요. 최 여사님은 어떠세요? 어젯밤에 재훈 씨가 급하게 가던데 안 좋으셨다면서요? 안 좋으셨다고요. 이웃이 의아해했다. 오늘 아침에 봤는데 쌩쌩하시던데요. 마트에서 장본 봉투 들고 가시던데. 안지, 나도 그 나이에 저런 건강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미나는 얼어붙었다. 확실하세요? 어제 구급차 부르셨다는데. 글쎄요. 불렀을 수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주 좋아 보이셨어요. 우리 잠깐 이야기도 나눴는걸요. 무슨 TV 프로그램 이야기 하시던데 아주 즐거워 보이셨어요. 미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밤에는 죽을 것 같다더니 아침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즐겁게 마트를 다닌다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재훈과 이야기해 보기로 했다. 있잖아. 오늘 당신 어머니 이웃분 만났어. 최 여사님 아침에 아주 건강해 보이셨다고. 장 보러 다니셨다고 하던데. 그래서? 재훈이 얼굴을 굳혔다. 아니, 어젯밤에는 그렇게 안 좋으셨는데 오늘은 벌써 괜찮으신가 해서. 어머니는 주사 맞고 푹 쉬셨어. 뭐가 그렇게 놀라워? 그냥 좀 이상해서. 뭐가 이상한데? 재훈의 목소리가 딱딱해졌다. 너 지금 어머니가 꾀병 부리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말 한 적 없어.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잖아. 내가 다 알아. 넌 처음부터 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았어. 미나야. 항상 우리 관계를 반대했잖아. 무슨 관계? 당신이랑 어머니는 모자 관계잖아.
바로 그거야. 그리고 넌 거기에 끼어들 자격 없어. 어머니는 너 말고 나한테 유일하게 가까운 사람이야. 그런데 넌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고 있어. 미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다. 재훈 씨, 난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어. 그냥 물어본 거야. 네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알아. 그만해. 미나야.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마. 그는 문을 쾅 닫고 방을 나갔고 미나는 입을 벌린 채 앉아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따로 잤다. 재우는 소파에서 잤고 미나는 텅 빈 침대에 누워 어쩌면 자신이 정말 말을 잘못한 건 아닐까 생각했다. 그 다툼 이후 미나는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으려 노력했다. 아무 일 없는 척했다. 재훈이 어머니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미소를 지었다. 그가 다시 공동 계좌에서 돈을 가져갈 때 침묵했다. 하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쌓여갔다. 그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았지만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또 반년이 지났다. 미나는 회사에 점점 더 늦게까지 머물렀다.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집에 가고 싶지 않아서였다. 집에는 재훈이 어머니 댁에 가 있어 텅 비어 있거나 불만 가득한 얼굴의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어? 또 그 보고서 때문이야. 어느 날 사무실에서 몸이 안 좋아졌다. 머리가 어지럽고 메스꺼웠다. 동료들이 걱정하며 구급차를 부르려 했지만 미나는 거절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녀가 말했다. 잠 좀 자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주말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어지럼증은 반복되었다. 전에는 없었던 지속적인 피로감이 생겼다. 평소처럼 먹었는데도 한 달 만에 삼케이짐이 빠졌다. 병원에 가봐야 해. 소라가 말했다. 너 같지가 않아. 괜찮아. 그냥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야. 무슨 스트레스? 넌 내일 사랑하잖아. 미나야, 병원 가봐. 진심이야. 미나는 손사래를 쳤다.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다. 또 다른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었고 상사의 압박도 심했다. 그리고 뭘 두려워하겠는가. 그녀는 겨우 33이었다. 심각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두 번째 예상치 못한 전환점은 한 달 후에 찾아왔다. 미나는 사무실에서 그대로 쓰러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구급차 아니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일어나려 애쓰며 물었다. 누워 계세요. 구급대원이 말했다. 의식을 잃으셨어요. 병원으로 가서 검사해 봐야 합니다. 병원에서 피검사, 초음파, 그리고 여러 검사를 했다. 미나는 응급실에 누워 결과를 기다렸다. 스스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무서웠다. 2시간 후 피곤한 눈에 나이든 의사가 왔다. 박미나 씨, 검사 결과에서 몇 가지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며칠 입원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상 소견이라니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이릅니다. 먼저 모든 것을 확인해 봅시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지만 미나는 그의 눈에서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의사들이 보통 환자에게 숨기려 애쓰는 그런 것이었다. 그녀는 재훈에게 전화했다. 나 병원이야. 회사에서 쓰러졌어. 무슨 병원? 무슨 일인데? 시립병원. 3동. 아직 몰라. 검사해 봐야 한대. 알았어. 일 끝나고 갈게. 재훈 씨, 나 무서워. 지금 와줄 수 있어? 침묵. 미나야, 나 지금 회사야. 다 내팽개치고 갈 순 없잖아. 저녁에 갈게. 힘내. 그는 전화를 끊었고 미나는 병실의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혼자 누워 있었다. 저녁에 재우는 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또 혈압 때문에 들러야 한다고 전화가 왔다.
내일 오겠다고 약속했다. 미나는 울지 않았다. 우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진단은 일주일간의 검사 끝에 나왔다. 암, 종양, 수술과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했다. 미나는 종양 전문의의 진료실에 앉아 솜을 통해 듣는 것처럼 그의 말을 들었다. 암, 그 단어가 머릿속을 강타하며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박미나 씨, 의사가 말했다. 듣기 힘든 소식이라는 것 압니다. 하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 치료를 시작하면 좋은 기회가 있어요. 기회요? 시기적절한 수술과 치료를 받으면 약 70%입니다. 나쁘지 않은 확률이죠. 70%. 10명 중 3명은 살지 못한다. 만약 자신이 그 3명에 속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수술이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 항암 치료. 어쩌면 방사선 치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긴 과정이 될 겁니다. 최소 몇 달은 걸려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박미나 씨, 미리 알려드려야겠네요. 얼마나요? 의사가 금액을 말했다. 미나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건 대략적인 비용입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약값, 회복 비용 등. 하지만 기본적인 비용은 그 정도입니다. 미나는 진료실을 나와 복도 벽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다. 어림도 없었다. 아파트 값이 그보다 적었다. 저녁에 그녀는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다. 엄마는 울음을 터뜨렸고 아버지는 창백해졌지만 꿋꿋이 버텼다. 딸아, 우리가 다 팔면 돼. 그가 말했다. 주말 농장도 차도 돈은 마련할 수 있어. 아빠, 그걸로는 부족해요. 충분해. 대출도 받고. 나 아직 일하잖아. 중요한 건 네가 나아야 한다는 거야. 듣고 있니? 나아야 해. 미나는 아버지를 껴안고 마침내 며칠 만에 처음으로 울었다. 그 후 그녀는 재훈에게 전화해서 와달라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그는 2시간 후에 왔다. 먼저 어머니 댁에 들러 무언가 전해드리고 온 참이었다. 무슨 일이야? 그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다. 미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나 암이래. 재훈 씨. 침묵. 그는 그녀를 몇 초간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의 표정이 변했다. 무언가 흔들렸다. 뭐라고? 어떻게? 암, 종양, 수술하고 치료받아야 한대. 비싼 치료. 확실해. 실수일 수도 있잖아. 여러 번 검사했어. 실수는 아니야. 재훈은 말이 없었다. 미나는 그가 자신을 안아주며 우린 이겨낼 수 있어라고 말해주기를, 곁에 있겠다고 약속해주기를 기다렸다. 남편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해야 할 모든 말을. 그래서 얼마인데? 그가 마침내 물었다. 미나가 금액을 말했다. 재훈은 휘파람을 불었다. 어마어마하네. 그 돈을 어디서 구해?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실 거야. 주말 농장도 파시고 내 적금도 깨고. 일은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지. 회사에서는 자리 지켜준다고 약속했어.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나서 방을 서성였다. 알았어. 그가 말했다. 해결해보자. 그게 다였다. 포옹도 위로의 말도 없었다. 마치 수도꼭지 수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해결해보자 뿐이었다. 그날 밤 미나는 잠 못 이루고 어둠을 바라보았다. 옆에서는 재훈이 코를 골고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금방 잠들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왜 그는 저런 걸까? 언제부터 저렇게 된 걸까? 아니면 항상 저랬는데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걸까? 3번째 예상치 못한 전환점은 진단 1달 후에 찾아왔다. 미나는 수술을 준비하며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했고 한 푼 한 푼 모았다.
부모님은 주말 농장을 팔고 자신들의 저축을 보탰다. 아직 많이 부족했지만 미나는 모을 수 있기를 바랐다. 재우는 이상하게 행동했다. 한편으로는 검사에 데려다 주고 약을 사다 주는 등 돕는 것 같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에게 가는 횟수가 잦아졌고 돈 이야기를 더 자주 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좀 다녀오고 싶어 하셔. 어느 날 저녁 그가 말했다. 치료 좀 받으시게. 지금. 미나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우리 지금 한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어머니는 당신 문제 몰라. 내가 말 안 했거든. 왜?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 안 그래도 혈압 때문에 힘드신데. 미나는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가 진심으로 하는 말일까? 재훈 씨, 나 암이야. 2달 뒤에 수술해야 하고 돈도 부족해. 그런데 당신은 어머니 요양원 이야기를 하고 있어. 왜 나한테 소리 질러? 그가 쏘아붙였다. 난 그냥 어머니가 원하시는 걸 말했을 뿐이야.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잖아. 하지만 일주일 후 미나는 공동 계좌에서 또 돈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다. 큰 돈이었다. 이게 뭐야? 그녀가 남편에게 거래 내역을 보여주며 물었다. 아, 이건 어머니 새 침대 필요하시다고 해서 정형외과용으로 의사들이 추천했대. 그런 돈으로 정형외과용 침대를. 좋은 건 비싸. 재훈 씨, 그건 내 수술비였어. 소리 지르지 마. 당신은 또 벌면 되잖아. 하지만 어머니는 지금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신다고. 미나는 분노에 숨이 막혔다. 내가 번다고? 나 암이야. 반년 뒤에 일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드라마 좀 그만 찍어. 의사들이 그랬잖아. 확률 좋다고. 수술하고 치료받으면 나을 거야. 그동안 어머니도 사람이야. 어머니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신 어머니는 62살이고 나보다 건강해.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의사야. 어머니는 평생을 고생하셨어. 심장, 혈압. 그런데 넌 그냥 내가 어머니 돕는 걸 질투하는 거야. 미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이 남자, 자신의 남편을 바라보며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알아봤다. 4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진짜 모습을 본 것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다. 다음 날 미나는 은행에 가서 자기 명의로 된 별도의 계좌를 개설했다. 남은 저축을 모두 그곳으로 옮겼다. 재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모님 댁으로 갔다. 아빠, 엄마, 도움이 필요해요. 돈 말고요. 무슨 일이니? 딸아. 미나는 재훈과 시어머니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가 묻지도 않고 돈을 쓰는 것, 자신이 자기 집에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엄마는 울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들었다. 그의 얼굴은 미나의 말이 이어질수록 돌처럼 굳어갔다. 알겠다. 미나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가 말했다. 우리가 모은 돈은 내 계좌에 넣어두자. 남편한테는 접근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잘 생각해봐라, 딸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 내게 그런 남편이 필요한지 말이다. 지금 네가 아플 때 그는 제 엄마 생각만 하고 있잖니.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널 버릴 거다. 미나는 말이 없었다. 그녀 자신도 그 생각을 했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가 두려웠다. 오늘 당장 이혼하라는 말은 아니다.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넌 아프고 그럴 정신이 없겠지. 하지만 준비해라. 내 자신을 지켜. 아파트는 내 것이니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그가 팔지 못하게 조심해. 아빠, 그럴 순 없어요. 아파트는 제 명의인데 서류 위조하는 거 어렵지 않다. 그런 경우 많이 봤어. 조심해라, 딸아. 미나는 아버지를 껴안았다. 아버지는 항상 옳았다. 그녀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조차도. 4번째 예상치 못한 전환점은 수술 전날에 찾아왔다.
미나는 병원에 누워 준비하고 있었다. 내일은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성공하거나 아니면 그 생각은 하지 않으려 애썼다. 재훈이 저녁에 왔다. 오렌지와 잡지 몇 권을 들고 와서 의자에 앉았다. 어때? 그가 물었다. 괜찮아. 좀 떨려. 다 잘 될 거야. 의사들이 수술 간단하다고 하던데. 간단하다고? 그 말을 어디서 들었지? 미나는 따지지 않았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재훈 씨, 부탁할 게 있어. 뭔데?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내 계좌에서 돈 쓰지 말아줘. 그는 긴장했다. 무슨 계좌? 내가 저축 옮겨놓은 계좌. 아, 그럼 이제 별도 계좌도 있네. 그의 목소리에 냉기가 서렸다. 재밌네. 그건 치료비야. 수술 후에 약도 필요하고 회복도 해야 해. 알았어. 넌 날 못 믿는구나. 재훈 씨. 신뢰의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뭔데? 나한테 돈 숨기는 거야? 내가 네 남편이라는 거 잊었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야. 건드리지 마. 내 치료비니까. 재훈은 잠시 말이 없다가 일어섰다. 알았어. 나 가봐야겠다. 어머니 약 갖다 드려야 해. 그는 작별 키스도 하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나갔다. 미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끝이구나. 우리 결혼은 죽었어. 어쩌면 오래전에 내가 그냥 보려 하지 않았을 뿐이야.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의사들은 종양을 제거했고 이제 치료와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나는 2주간 병원에 있었다. 재훈은 드물게 총 3번 정도 찾아왔다. 매번 마지못해 온 사람처럼 불만 가득한 얼굴이었다. 부모님은 매일 곁에 있었다. 엄마는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왔고 아버지는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다. 그들은 재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미나는 그의 이름만 나와도 엄마가 입술을 꾹 다무는 것을 보았다. 미나가 퇴원할 때 재훈은 데리러 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데려다 주셨다. 그 사람은 어디 있어요? 텅 빈 집에 들어서며 미나가 물었다. 전화 왔었어. 회사에 긴급 회의가 있어서 저녁에 온다고.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서운하지도 않았다. 그냥 사실을 받아들일 뿐이었다. 저녁에 재훈은 술에 취해 들어왔다. 심하게는 아니었지만 티가 날 정도였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쳐다봤다. 뭐, 퇴원 축하해. 그가 돌아보지도 않고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회사에는 언제부터 나가? 1달 회복 기간 거쳐야 해. 아, 알았어. 그게 다였다. 몸은 어떤지, 집에 돌아와서 기쁜지 아무 말도 없었다. 미나는 침실로 가서 누웠다. 눈물이 저절로 뺨을 타고 흘렀다. 아파서가 아니라 텅 빈 공허함 때문에,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깨달음 때문에, 남편이 곁에 있지만 없는 것과 같았다. 그날 밤 그녀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몸이 좀 나아지면 이혼할 것이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르게 흘러갔다. 퇴원 2주 후 미나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검사 결과 병이 이전보다 더 공격적으로 재발했다.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다. 새로운 치료 과정, 어쩌면 또 다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주 힘들 겁니다. 박미나 씨. 제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 치료를 받으면 몇 달, 어쩌면 몇 년. 치료를 받지 않으면 겁주고 싶진 않지만 몇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할 겁니다. 미나는 진료실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있었다. 치료받을게요.
그녀가 말했다. 필요한 건 뭐든지 할게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시작하죠. 그녀는 진료실을 나와 부모님께 그 다음 재훈에게 전화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1시간 후에 다시 걸었다. 무슨 일이야? 나 다시 병원에 입원해야 해. 또 너 이제 막 퇴원했잖아. 재발했대. 병이 다시 돌아왔어. 침묵. 안 좋네. 재훈이 마침내 말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한데? 치료가 길어질 거래. 알았어. 뭐, 힘내. 그리고 그는 전화를 끊었다. 미나는 길 한가운데 서서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주위는 도시의 소음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바삐 움직였다. 그녀는 마치 이미 죽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몸만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 다음 몇 주는 하나의 끝없는 병원 악몽으로 녹아들었다. 링거, 주사, 치료, 메스꺼움, 쇠약 고통. 미나는 눈에 띄게 야위었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거울 속에서는 간눈에 쇠약한 여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부모님은 매일 찾아왔다. 엄마는 곁에 앉아 책을 읽어주고 소식을 전해주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몇 시간이고 손을 잡아주었다. 아빠, 피곤하시죠? 미나가 말했다. 집에 가서 쉬세요. 네, 옆에서 쉬는 거야. 얼마나요? 필요한 만큼. 재우는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2주에 한 번 찾아왔다. 20분 정도 앉아 휴대폰을 보다가 떠났다. 일 때문에, 회사 때문에 엄마가 기다리신다는 이유였다. 어느 날 미나가 물었다. 왜 이렇게 드물게 와요? 여기서 뭘 해? 그가 의아해했다. 당신은 누워있고 의사들이 치료하는데 내가 뭘 도울 수 있는데 그냥 곁에 있어주고 이야기하는 거. 미나야, 나 바빠. 일도 해야 하고 어머니도 편찮으셔. 모든 걸 버리고 여기 처박혀 있을 순 없잖아. 당신 어머니는 30년째 편찮으시지만 멀쩡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정말 안 좋으시다고. 그리고 넌 이기적이야. 내 생각만 해. 미나는 입을 다물었다. 설명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소라에게 문자를 보냈다. 변호사 좀 알아봐줘. 유능한 사람으로. 이혼 및 재산 관련으로. 소라는 묻지 않고 1시간 만에 연락처를 보내주었다. 변호사는 직접 병원으로 찾아왔다. 젊고 활기찬 여성 변호사였다. 자, 박미나 씨. 그녀가 노트를 꺼내며 말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씀해 주세요. 미나는 부모님이 결혼 전에 선물해준 아파트, 재훈이 시어머니에게 쓴 돈, 별도 계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변호사는 들으며 메모했다. 좋습니다. 미나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녀가 말했다. 아파트는 명백히 당신 것입니다. 결혼 전 증여받았으니 그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계좌의 돈도 당신 것이고요. 직접 번 돈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요. 이혼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녀도 없고 다툴 재산도 거의 없으니까요. 언제 신청할 수 있죠? 내일이라도요. 하지만 박미나 씨 여쭤봐야겠습니다. 병원에 계신데 상태가 본인의 전망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의사들은 기회가 있다고 해요. 작지만 있다고. 그렇다면 만약을 위해 유언장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 남편이 될 사람이 당신 재산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생각은 못했지만 변호사의 말이 맞았다. 이렇게 하죠. 제가 이혼과 유언장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가능하실 때 서명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증인이 되어 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연락드리겠습니다. 박미나 씨. 그리고 힘내세요. 변호사가 떠나고 미나는 누워서 생각했다.
이렇게 되는구나. 34살에 유언장을 준비하다니. 인생이란 참 이상한 것이구나. 재우는 변호사의 방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미나는 아직 말하지 않기로 했다. 나중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먼저 대화를 할 힘을 길러야 했지만 힘은 좀처럼 생기지 않았다. 치료는 지독했고 하루하루가 힘들었다. 미나는 단순한 것들의 소중함을 배우게 되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 엄마가 끓여준 수프 냄새, 자신의 손을 잡은 아빠의 손,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전부였다. 재우는 점점 더 드물게 찾아왔고 가끔 짧게 용건만 있는 전화를 했다. 어때? 안 좋아? 치료 잘 받아. 곧 나아질 거야. 그게 다였다. 사랑해. 보고 싶어. 집에서 기다릴게 같은 말은 없었다. 그냥 형식적인 말뿐이었다. 어느 날 미나는 간호사가 옆병상 환자와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저기 구석에 접은 남편은 거의 안 오네. 아직 젊고 예뻤는데 안 됐어. 일이 많은가 보죠. 일은 무슨. 제 엄마한테 붙어 산대. 이 병원 사람들 다 알아. 미나는 눈을 감았다.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그녀가 5년 동안 외면하려 했던 것을 보고 있었다. 또 한 달이 지났다. 미나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다. 치료가 효과가 있었다.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희망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나는 그 말들을 구명줄처럼 붙잡았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재훈이 병실로 들어왔다. 미나는 그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그의 얼굴에서 무언가, 어떤 결심과 냉혹함이 그녀를 즉시 불안하게 만들었다. 우리 할 얘기가 있어. 그가 말했다. 무슨 얘기?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녀를 쳐다보았다. 동정도, 사랑도 아닌 계산적인 눈빛으로. 미나야, 나 돈이 필요해. 무슨 돈? 네가 그 별도 계좌에 숨겨놓은 돈. 그건 내 치료비야, 재훈 씨. 알잖아. 알아. 하지만 어머니가 휴식이 필요하셔. 요양원, 바다, 신선한 공기. 의사들이 추천했어. 미나는 자기 귀를 믿을 수 없었다. 당신 지금 진심이야? 난 병원에 누워있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어머니 요양원 보낼 돈을 달라고 온 거야? 달라는 게 아니야. 그건 내 돈이기도 해. 우린 부부잖아. 그건 내가 번 돈이고 우리 부모님이 주신 돈이야. 그럼 난 아무것도 아니야? 4년 결혼 생활 동안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 미나는 그를 보며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알아봤다. 이것이 진짜 재훈이었다. 그녀가 그동안 외면하려 했던 그 사람. 나가.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뭐라고? 나가. 돈은 한 푼도 못 줘. 미나야. 넌 이해를 못하는구나. 난 완벽하게 이해해. 나가. 재훈 씨. 나 쉬어야 해. 그는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 분노와 비슷한 것이 떠올랐다. 넌 후회하게 될 거야. 그가 말했다.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난 방법을 찾을 거야. 그리고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미나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안도감이 들었다. 마침내 가면이 벗겨졌다. 마침내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내일 와주실 수 있나요? 서류에 서명할 준비가 됐어요. 변호사는 약속대로 다음 날 찾아왔다. 미나는 이혼 신청서, 유언장, 그리고 병원에 있는 동안 부모님이 자신의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장까지 모든 서류에 서명했다. 손은 떨렸지만 필체는 단호했다. 이걸로 끝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서류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신청서는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재훈 씨에게는 일주일 내로 소환장이 갈 겁니다. 그가 격분하겠죠. 법은 당신 편입니다. 아파트는 당신 것이고
돈도 당신 것이에요.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옳은 결정인 것 같은데 마음은 무거웠다. 4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관공서 양식에 서명 한 번으로 끝나고 있었다. 박미나 씨.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 미리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이혼, 특히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험악하게 반응합니다. 조심하세요. 그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전 병원에 있는데요. 아무 일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위협하거나 압박한다면 즉시 경찰에 전화하세요. 변호사가 떠났다. 미나는 베개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몇 년 동안 그녀는 가정을 꾸리고 믿고 희망했다. 그리고 이제 이혼이라니. 34살에 암에 걸려 병실에서. 하지만 자신을 동정할 시간은 없었다. 치료하고 싸우고 살아남아야 했다. 다음 3일은 조용히 지나갔다. 재우는 나타나지도 전화하지도 않았다. 그 대화 이후로 화가 난 모양이었다. 미나는 오히려 기뻤다. 스트레스가 줄어들수록 회복할 힘이 더 생겼다. 부모님은 매일 찾아왔다. 엄마는 집에서 만든 수프, 찐 완자, 과일 주스를 가져왔다. 아버지는 옆에 앉아 소식을 전해주거나 때로는 말없이 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빠, 피곤하시죠? 미나가 말했다. 집에 가서 쉬세요. 내 옆에서 쉬는 거야. 의사들은 경과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종양이 줄어들고 수치가 개선되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희망이 보였다. 박미나 씨, 정말 잘하고 계세요. 담당 의사가 회진 때 말했다. 몸이 싸우고 있어요. 이대로만 가면 두어 달 뒤에는 관해, 품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관해. 미나는 그 단어를 주문처럼 되뇌었다. 관해, 회복, 삶. 변호사가 다녀간 지 나흘째 되는 날, 소라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나야, 괜찮아? 좀 나아졌어. 의사들이 희망적이래. 다행이다. 있잖아, 내가 뭘 좀 알게 됐는데.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말해. 네 남편 재훈 씨. 어제 우리 회사에 왔었어. 인사팀에 가서 너에 대해 물어봤대. 뭘 물어봤는데. 내 월급, 병가급여, 회사 보험 가입 여부 같은 거. 미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래서 뭐라고 했대? 아무 말도 안 했지. 물론 개인정보니까. 그런데 엄청 집요하게 굴어서 좀 소란도 피웠나 봐. 보안팀이 끌어냈대. 알았어. 미나야. 무슨 일이야? 그게 왜 필요하대? 설명하자면 길어. 소라야.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알려줘서 고마워. 그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았다. 재훈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다. 그녀의 돈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었다. 그녀가 얼마를 가졌고 어디에 두었는지 알고 싶어 했다. 미나는 휴대폰을 들어 은행에 전화했다. 계좌를 확인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그 다음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님, 그가 파기 시작했어요. 제 회사에 와서 월급에 대해 물어봤대요. 예상했던 바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겁니다. 당신의 계좌는 안전해요. 아파트는요? 아파트도 괜찮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아무런 법적 문제나 매매 서류가 없어요. 당신 서명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나는 조금 안심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재훈을 알았다. 그가 무언가를 원하면 물러서지 않았다. 돈이 쉽게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혼 소환장은 5일 후에 재훈에게 도착했다. 미나는 변호사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변호사는 서류가 전달되었고 이제 재훈에게는 답변할 한 달의 시간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만약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으로 이혼이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그가 항소할까요? 미나가 물었다.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근거가 없습니다. 당신은 쌍방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나눌 재산도 없고요. 아파트는 결혼 전 재산이고 공동 저축도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과정을 지연시키는 것뿐입니다. 왜 그러려는 걸까요? 시간을 벌거나 아니면 변호사가 말을 멈췄다. 박미나 씨, 직설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혼 전에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는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미나는 이해했다. 만약 자신이 결혼한 상태로 죽으면 재훈은 그녀 재산의 일부를 받게 될 것이다. 이혼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이혼은 얼마나 걸리나요? 분쟁이 없으면 한두 달이지만 그가 지연시키고 항소하면 반년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저에겐 반년이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리고 유언장도 이미 서명하셨고요. 이혼을 마치지 못하더라도 부모님께서 대부분을 상속받으실 겁니다. 대부분이요. 법적으로 배우자는 유류분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작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몫이죠. 이건 안타깝게도 피할 수 없습니다. 미나는 눈을 감았다. 죽어서도 재훈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무언가를 얻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생각할 힘이 없었다. 지금은 치료받고 이혼이 빨리 처리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재훈은 소환장을 받은 다음 날 나타났다. 미나는 병실에 혼자 있었다. 부모님은 잠시 쉬러 집에 가셨고 옆 병상 환자는 치료를 받으러 가 있었다. 조용하고 평화롭고 기계의 규칙적인 소음만 들려왔다. 그때 문이 활짝 열렸다. 재훈이 문지방에 서 있었다. 얼굴은 붉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는 서류 봉투를 침대 위로 던졌다. 소환장, 이혼 신청서 사본이었다.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미나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혼? 네가 이혼 소송을 걸었다고. 내 등 뒤에서 예고도 없이. 그럼 내가 당신 허락이라도 받아야 했어?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재훈이 다가와 침대 위로 몸을 숙였다. 난 4년 동안 네 남편이었어. 그런데 넌 이따위로 바로 그렇게 당신이 어떤 남편이었는지 보여줬잖아. 내가 아플 때 당신은 어머니 요양원 생각만 했어. 내게 지지가 필요할 때 당신은 내 돈이 어디 있는지나 찾고 다녔고 또 돈 이야기야. 넌 돈에 미쳤어. 난 살아남는 것에 미쳐 있어. 그런데 당신은 돕기는커녕 방해만 하잖아. 재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순간 미나는 그가 자신을 때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다잡고 의자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알았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해졌다. 거의 애원하는 듯했다. 조용히 이야기하자. 너 피곤한 거 알아. 병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서. 하지만 이혼은 해결책이 아니야. 우린 가족이야. 미나야. 가족이었어. 우리 다시 잘해볼 수 있어. 내가 변할게. 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도와줄게. 미나는 그를 보며 한마디도 믿지 않았다. 그 약속은 예전에도 모든 다툼과 소란이 끝난 후에 들었던 말이었다. 내가 변할게. 내가 더 잘할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너무 늦었어. 재훈 씨.
난 결심했어. 너 이럴 수 없어. 그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넌 아프잖아. 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제대로 생각도 못하고 있어. 난 아주 잘 생각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난 항소할 거야. 네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약에 취해 있다고 말할 거야. 해봐. 난 정신 감정에서 완전한 법적 능력이 있다는 소견서가 있어. 변호사가 다 챙겨줬지. 재우는 말을 멈췄다. 그러고는 비웃었다. 변호사라고? 그럼 넌 다 계획했구나. 오래전부터 준비했어? 그래. 내가 일하는 동안, 네가 어머니를 돕는 동안 넌 음모나 꾸미고 있었구나. 난 너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 있었어. 나로부터? 내가 너한테 뭘 했는데. 난 항상 널 돌봐줬어. 넌 내 돈으로 네 어머니를 돌봐줬지. 재우는 일어서서 병실을 서성이다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서 미나는 새로운 것을 보았다. 차가운 계산. 알았어. 그가 말했다. 이혼을 원하면 이혼해주지. 하지만 돈은 공평하게 나누자. 무슨 돈? 내 저축. 내가 내 힘으로 번 돈. 우린 부부야. 함께 모은 건 공동 재산이지. 변호사랑 상담해봐. 내 돈은 내 거고 아파트는 내 거야. 넌 아무것도 못 받아. 그건 두고 봐야지. 그는 소환장이 든 서류 봉투를 움켜쥐고 병실을 뛰쳐나갔다. 문을 어찌나 세게 닫았는지 벽이 흔들릴 정도였다. 미나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강해진 것을 느꼈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고 물러서지 않았으며 위협에 굴하지 않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재훈이 다녀간 후 일주일이 지났다. 그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정보를 소화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짜고 있는 모양이었다. 미나는 그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치료에 집중했다. 치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상태는 서서히 나아졌다.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낙관했다. 이대로만 가면 종양 전문의가 말했다. 한 달 뒤에는 통원 치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미나는 그 숫자에 매달렸다. 한 달만 더 버티면 여기서 나갈 수 있다. 한 달만 더 버티면 어쩌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부모님은 매일 찾아왔다. 미나가 재훈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하자 아버지는 어두워졌다. 그놈이 한 번만 더 내게 소리 지르면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다리를 부러뜨려 놓을 거다. 내 남편이든 뭐든 상관없어. 전 남편이요. 아빠, 그러지 마세요.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치가 있든 없든 모욕당하게 내버려 둘 순 없어. 넌 내 딸이고 난 널 지킬 거야. 미나는 아버지를 껴안았다.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부모님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엄마는 몰래 울었다. 미나는 엄마의 붉어진 눈을 보았지만 딸 앞에서는 꿋꿋하게 미소를 지으며 이웃 이야기, 날씨 이야기, 병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했다. 엄마, 다 괜찮을 거예요. 미나가 말했다. 물론이지, 딸아, 꼭 괜찮아질 거야. 두 사람은 서로 그것을 믿는 척했다. 폭풍은 열흘 후에 몰아쳤다. 화요일 아침, 평범한 아침이었다. 링거, 아침 식사, 의사 회진. 부모님은 점심때쯤 오시기로 했다. 11시쯤 병실 문이 열렸다. 미나는 고개를 들었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문에는 재훈이 서 있었다. 하지만 일주일 전에 봤던 그 재훈이 아니었다. 이 사람은 달랐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잿빛이었으며 그에게서는 술 냄새가 풍겼다. 그는 취해 있었다. 심하게는 아니었지만 티가 날 정도였다. 안녕, 마누라. 그가 비뚤어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 기다렸어. 무슨 일이야? 가족끼리 이야기 좀 하려고. 그는 병실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미나는 간호사 호출 버튼으로 손을 뻗었지만 재훈이 그녀의 손을 가로챘다. 그러지 마. 그가 말했다. 이건 우리 둘 사이의 일이야. 나 먼저 이야기부터 하자.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의 악력은 강했고 거의 고통스러웠다. 변호사 만나고 왔어. 재훈이 말을 시작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아무것도 못 봤는데. 아무것도. 아파트도, 돈도, 전부 내 거래. 전부 보호받고 있대. 내가 말했잖아. 말했지. 하지만 난 안 믿었어. 내가 허풍 떠는 줄 알았지. 그런데 넌 아주 교활한 년이었어. 모든 걸 생각하고 모든 걸 계획했어. 내가 바보처럼 일하는 동안 넌 나한테 함정을 파고 있었던 거야. 함정이 아니라 보호야. 보호. 그가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누구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난 4년 동안 너랑 살았어. 내 성격, 내 일, 내 끝없는 보고서들을 참아줬다고. 그런데 돌아온 게 뭐야? 뒤통수? 당신이 참았다고. 미나는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당신이 끝없는 변덕을 부리는 당신. 어머니를 참은 건 누구고? 당신이 어머니 변덕 맞춰주느라 우리 돈을 썼을 때 참은 건 누구고? 당신이 어머니 댁에 처박혀 있는 동안 외로움을 참은 건 누구였는데? 우리 엄마 얘기 함부로 하지 마. 할 거야. 당신 어머니는 조종자야. 당신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했고 당신은 좋다고 놀아놨지. 아직도 다 크지 못한 마마보이. 재훈은 그녀의 손을 놓고 뺨을 때렸다. 미나는 예상치 못한 일격에 숨이 막혔다. 뺨은 불타는 듯했고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그녀는 울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단호하게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너, 재훈 자신도 자기가 한 짓에 놀란 것 같았다.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네가 날 그렇게 만들었어. 나가, 미나야. 들어봐. 당장 나가. 안 그러면 경비 부를 거야. 잠깐만. 그가 그녀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나 돈이 필요해. 알겠어? 필요하다고. 어머니가 편찮으셔. 요양원 보내드려야 하는데 난 돈이 한 푼도 없어. 내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야. 넌 내 아내잖아. 우리가 이혼하기 전까지 넌 의무가 있어. 난 당신한테 아무 의무도 없어. 재훈은 그녀의 어깨를 놓고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분노, 절망, 증오가 끔찍한 가면처럼 뒤섞였다.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가 속삭였다. 너 자신 말고는 아무도 신경 안 쓴다. 난 나 자신을 신경 써. 평생 처음으로. 좋아. 그럼 하나만 말해봐. 그가 그녀에게 몸을 숙였다. 그의 얼굴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 돈 어디다 숨겼어?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내 상관할 바야. 어디야? 나가. 그때 재훈은 폭발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세게, 아프게 흔들기 시작했다. 미나의 머리가 좌우로 흔들렸다. 링거 바늘이 혈관에서 빠져나왔다. 피가 시트에 떨어졌다. 돈 어디다 숨겼어? 이 나쁜 년아. 그가 그녀 얼굴에 대고 소리쳤다. 대답해. 어디야? 놔줘. 미나는 빠져나가려 애썼지만 힘이 없었다. 어차피 사기암은 고치지도 못할 거면서. 그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갈라졌다. 우리 엄마는 휴가 보내드려야 한다고. 너 이거 알아듣기나 해? 넌 어차피 죽을 거잖아. 돈이 왜 필요해? 병실 문이 활짝 열렸다. 문지방에는 20년간 이 병원에서 일하며 온갖 일을 다 봤지만 이런 일은 본 적 없는 수간호사가 서 있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소리쳤다.
재우는 미나를 놓고 물러섰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이건 우리 집안일입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경비. 수간호사가 복도로 뛰쳐나갔다. 경비. 1분도 안 되어 병실에는 경비원 2명과 당직 의사까지 3명이 들어왔다. 재우는 침대에서 끌려 나와 팔이 꺾였다. 당신들 이럴 권리 없어. 그가 소리쳤다. 내 아내라고. 나한테는 권리가 있어. 환자에게 손을 댈 권리는 없습니다. 의사가 차갑게 말했다. 이 사람 끌어내세요. 나 다시 올 거야. 재훈이 출구로 끌려가며 소리쳤다. 들었어, 미나야? 내가 그 돈 찾을 거야. 넌 나한테 그 돈을 내놓게 될 거라고. 문이 쾅 닫혔다. 복도에서 그의 고함 소리가 잦아들었다. 미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뺨을 타고 눈물 한 방울이 흘렀다. 그가 꽉 쥐었던 팔이 아팠다. 혈관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끔찍했던 것은 그의 말이었다. 어차피 사기암은 고치지도 못할 거면서 그는 그녀의 죽음을 원했다. 그녀의 남편.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이 돈을 얻기 위해 그녀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 수간호사가 다가와 말없이 팔을 소독하고 세린거를 꽂아주었다. 그리고 옆에 앉았다. 경찰 부를까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미나는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불러주세요. 경찰은 30분 후에 도착했다. 거의 소년 같은 젊은 경찰 2명이 미나를 신문하고 진술을 기록했다. 수간호사가 증인으로 나섰다. 경비원들도 본 것을 확인해 주었다. 고소장 접수하시겠습니까? 경찰 중 한 명이 물었다. 네,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경찰이 떠나고 미나는 부모님께 전화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엄마는 수화기 너머로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지만 미나는 그의 거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지금 갈게. 그가 마침내 말했다. 힘내, 딸아. 그 다음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님, 그가 증인들 앞에서 저를 때렸어요. 경찰도 다녀갔고요. 잘 됐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다. 물론 끔찍한 일이지만 소송에는 잘 됐습니다. 이혼을 앞당길 수 있고 정신적 피해 보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의 돈은 필요 없어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칙의 문제죠. 그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대로 해주세요. 미나는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에 빠져 깨어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끝까지 싸워야 했다. 부모님은 저녁에 도착했다. 엄마는 바로 미나에게 달려가 껴안고 울었다.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쥔 채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놈 어디 있어? 아버지가 물었다. 몰라요. 경비가 끌어냈고 경찰이 인적사항 기록했어요. 아마 집에 갔겠죠. 내가 찾아낼 거다. 아빠. 그러지 마세요.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이고 아빠한테 문제 생기면 안 돼요. 문제 따위 상관없어. 그놈이 내 딸한테, 아픈 내 딸한테 손을 댔어. 그건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여보. 엄마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금은 아니에요. 미나는 안정이 필요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나는 그가 진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단지 미루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세 사람은 저녁 늦게까지 함께 앉아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엄마가 보온병에 담아온 차를 마셨다. 미나는 그들의 사랑을 느꼈다. 따뜻하고 무조건적이고 진실한 사랑. 재훈에게서는 결코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랑이었다. 저녁 8시쯤 엄마가 일어섰다. 이제 가봐야겠다, 딸아. 너도 쉬어야지. 엄마, 다 괜찮을 거예요.
미나가 말했다. 저 이겨낼 수 있어요. 물론이지. 넌 강하잖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두 사람은 포옹했다. 아버지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내일 아침에 올게. 그가 말했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부모님이 떠났다. 미나는 혼자 남았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도시는 불을 밝혔다. 멀리서 도로의 소음이 들려왔다. 평범한 저녁.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되는 평범한 삶. 미나는 누워서 일어난 일에 대해, 재훈의 말에 대해, 그의 광기 어리고 증오의 찬 눈에 대해 생각했다. 어떻게 4년 동안 이 남자와 살면서 그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을까? 사랑은 눈을 멀게 한다고들 한다. 아니, 미나는 생각했다. 사랑이 눈을 멀게 하는 게 아니야. 보려 하지 않는 사람이 눈이 먼 거지.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간호사의 목소리에 잠이 깼다. 박미나 씨, 박미나 씨, 일어나세요. 미나는 눈을 떴다. 병실은 어두웠고 열린 문틈으로 복도의 불빛만 새어 들어왔다. 시계는 밤 11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힘겹게 정신을 차리며 물었다. 경찰서에서 찾아왔어요. 경찰. 이 밤에. 미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사복 차림의 남자와 여자가 병실로 들어왔다. 심각하고 공적인 표정이었다. 박미나 씨 맞으십니까? 남자가 물었다. 네, 접니다. 강력계 박경희입니다. 이쪽은 제 동료 이순경입니다. 강력계? 일반 경찰이 아니었다. 심각한 일이라는 뜻이었다. 무슨 일이시죠? 미나가 되물었다. 박경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동료와 눈을 마주쳤다. 박미나 씨, 이재훈 씨의 배우자 맞으시죠? 네, 아직은요. 이혼 소송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미나 씨, 정말 유감입니다만 알려드려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그가 다시 말을 멈췄다. 미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뭐죠? 무슨 일인데요? 오늘 저녁 9시경 남편분께서 외곽순환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라고요? 그 사람은 병원에 있나요? 아닙니다. 박미나 씨, 그분은 사망했습니다.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침묵. 미나는 박경희를 보며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침에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그녀에게 소리치고 어깨를 흔들었는데, 이제 죽었다니. 어떻게요? 어떻게 된 거죠? 초동 수사 결과 운전 미숙으로 보입니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부검을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정황상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나는 아침에 그에게서 풍기던 술 냄새를 기억했다. 그는 술을 마셨다. 아침부터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트럭은요? 운전자는 괜찮나요? 트럭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제때 제동을 걸어서 충격은 승용차 쪽으로 쏠렸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했다. 자신이 트럭 운전자에 대해 물어봤다는 것이, 그것이 자신에게 중요했다는 것이, 시신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박경희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다른 가족분들이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계세요. 최 여사님 말인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연락을 드렸습니다. 물론 충격이 크시지만 내일 오시기로 했습니다. 미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머릿속은 솜으로 가득 찬 것처럼 텅 비어 있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박경희가 말을 시작했다. 아니요, 없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이순경이 앞으로 나섰다. 박미나 씨,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시면.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그들이 떠났다.
간호사가 문가에 잠시 머물렀다. 누구한테 전화해 드릴까요? 부모님께? 아니요. 지금은 말고요. 아침에요. 아침에요.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바로 부르세요. 문이 닫혔다. 미나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재훈이 죽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 아침에 그녀의 얼굴에 끔찍한 말을 퍼부었던 사람. 그녀의 죽음을 원했던 사람. 그는 죽고 그녀는 살아남았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슬픔도 기쁨도 아니었다. 텅 빈 방의 메아리처럼 공허하고 울리는 무언가. 어차피 사기함은 고치지도 못할 거면서. 그가 아침에 말했다. 그리고 저녁 인생은 그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심판했다. 그는 그녀의 죽음을 원했지만 자신이 먼저 죽었다. 미나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우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은 잿빛이고 흐렸다. 창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구불구불한 길을 그리며 흘러내렸다. 미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을 뜬 채 누워 생각했다. 이상한 생각들이었다. 재훈의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녀는 거의 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자신의 삶에 대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자신이 했던 선택들, 그리고 그 대가에 대해 생각했다. 아침 7시, 그녀는 부모님께 전화했다. 엄마. 엄마가 전화를 받자 그녀가 말했다. 재훈 씨가 죽었대요. 침묵, 그리고 억눌린 숨소리. 뭐라고? 어떻게? 사고요. 어젯밤에. 경찰이 밤에 와서 알려줬어요. 세상에. 엄마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미나야, 너는 괜찮니? 모르겠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지금 바로 갈게. 부모님은 1시간 후에 도착했다. 엄마는 바로 딸을 껴안았다. 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옆에 서 있었다. 말해봐라. 그가 말했다. 미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경찰의 방문, 사고, 재훈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까지. 그게 다예요. 그녀가 말을 마쳤다. 그 사람은 이제 없어요. 아버지는 말이 없다가 천천히 말했다. 위선 떨지 않겠다, 딸아. 난 그놈이 안타깝지 않아. 그놈이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안타깝지 않아. 여보. 엄마가 나무라듯 남편을 쳐다봤다. 왜, 여보? 난 사실을 말하는 거야. 그 인간은 우리 아픈 딸한테 소리치고 돈을 요구하고 때렸어. 그런데 이제 내가 슬퍼하는 척해야 해? 아니,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저도 슬프지 않아요. 그게 무서워요. 남편이 죽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무섭지 않아. 그게 정상이야. 그는 죽기 훨씬 전에 이미 내 남편이 아니었어. 넌 그냥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을 인정한 것뿐이야. 엄마가 눈물을 닦았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장례식은? 모르겠어요. 경찰이 어머니한테 연락했다고 했어요. 시신 확인은 그분이 하실 거래요. 최 여사님. 엄마가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분은 정말 끔찍하시겠구나. 아마도요. 미나는 시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년 동안 아들을 조종하고 아내와 이간질하고 돈과 관심을 요구했던 여자. 이제 혼자 남았다. 아들도 기댈 곳도 없이. 엇보인가 미나는 생각했다. 아니면 그냥 인생인가. 최 여사님으로부터 첫 전화가 온 것은 그날 정오쯤이었다. 미나는 휴대폰 화면을 보았다. 시어머니 그렇게 저장되어 있었다.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생각을 바꿨다. 마침표를 찍어야 했다. 여보세요. 너냐? 최 여사님의 목소리는 쉬고 갈라져 있었다. 속 시원하냐? 안녕하세요, 어머님. 인사하지 마라.
네가 내 아들을 죽였어. 미나는 말없이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내 탓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내가 그 이혼 소동으로 그 스캔들로 애를 그렇게 몰아세웠어. 너 때문에 술 마시고 너 때문에 운전대를 잡았다고. 어머님 아드님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스스로 음주운전을 했고요. 제 탓이 아닙니다. 네 탓이야. 네가 제대로 된 아내였다면, 네가 그 일을 제대로 챙겼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전 암으로 병원에 누워 있어요. 아드님은 저한테 와서 소리치고 돈을 요구하고 증인들 앞에서 저를 때렸어요. 그게 어머님이 생각하는 제대로 된 아내인가요? 침묵, 그리고 흐느낌.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재훈이가 널 때렸을 리가 없어. 거짓말하지 마. 증인들이 있어요. 경찰에 진술서도 있고요. 확인해 보세요. 이 독사 같은 것. 넌 항상 내 아들을 뺏어가려고 했어. 어머님. 미나는 속이 끓었지만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다. 어머님과 다툴 생각 없습니다. 아드님은 이제 없어요. 상심이 크시겠지만 그 죽음을 제 탓으로 돌리는 건 부당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네가 감히, 난 엄마야. 난 외아들을 잃었어. 그리고 전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병실에서 맞고 어차피 죽을 거라는 말을 들은 아내예요. 우리 둘 다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어머님. 단지 어머님은 그걸 보지 못하실 뿐이죠. 시어머니는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너도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이게 그렇게 간단할 것 같아? 아파트, 돈, 그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해? 나한테도 권리가 있어. 난 엄마고 상속인이야.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미나가 대답했다.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껐다. 손이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아들이 죽은 지금 이 순간에도 최 여사님은 돈, 아파트, 상속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 아들의 그 어머니였다. 장례식은 3일 후에 치러졌다. 미나는 가지 않았다. 의사들이 허락하지 않았고 그녀 자신도 가고 싶지 않았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사람과 작별 인사를 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슬픔을 연기하는 것. 부모님도 딸과의 연대감으로 가지 않았다. 우리가 거기 갈 이유가 없다.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장사 지내게도 그 사람 아들이니까. 소라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한다. 어머니, 이웃 두어 명, 직장 동료 몇 명, 관은 닫혀 있었다고. 충격이 심해서 보여줄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했다. 최 여사님은 울면서 네 탓이라고 소리쳤대. 사람들은 못 들은 척했고, 알았어. 미나야, 너는 어때? 정말로 이상해. 텅 비었어. 마치 나한테 일어난 일이 아닌 것 같아. 충격 때문일 거야. 괜찮아질 거야. 아마도. 장례식 후 최 여사님은 활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미나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아들의 재산 상속인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가 알렸다. 당신의 아파트도 포함해서요. 무슨 근거로요? 아파트가 결혼 생활 중에 공동자금으로 구입되었고 아들이 수리 및 유지에 자금을 투자했다고 주장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아파트는 결혼 전에 부모님이 선물해 주신 거고 서류도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판사도 그걸 알겠지만 그녀는 몇 달 동안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해볼 테면 해보라죠. 미나는 정신적인 피로감을 느꼈다. 언제까지 싸우고 증명하고 방어해야 하는가. 그녀는 아프고 겨우 버티고 있는데 저 여자는 그녀의 마지막 남은 것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나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지금 포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겪었다. 재판은 2주 후에 시작되었다. 그때쯤 미나의 상태는 나아졌다.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경과와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첫 재판에 미나는 불참했다. 여전히 병원에 있었다. 대신 변호사가 출석했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판사님은 즉시 그 주장이 근거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파트는 당신의 결혼 전 재산이고 서류로 증명됩니다. 최 여사님은 아들이 돈을 투자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그녀는 항소할 겁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최대 2달 안에 당신에게 유리하게 사건이 종결될 겁니다. 돈은요? 제 저축은 그것도 당신 것입니다. 그녀는 공동재산이라고 증명하려 했지만 모든 입금 내역이 당신의 회사 계좌에서 온 것입니다. 재훈 씨는 접근 권한이 없었고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적어도 여기에는 정의가 있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최 여사님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하면서요. 말도 안 돼요. 물론 말도 안 되죠. 법원은 기각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준비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당신에 대해 공개적으로 험담을 할 겁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해요. 상관없어요. 그것은 사실이었다. 미나는 최 여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든 정말 상관없었다. 그 여자는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대신 법정과 비난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 그것이 어떤 말보다도 그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2번째 재판은 한 달 후에 열렸다. 그때쯤 미나는 통원 치료로 전환되었다. 그녀는 집에서 지내며 치료를 위해 병원을 오갔다. 이번에는 그녀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시어머니의 눈을 보고 싶었다. 최 여사님은 법정에 앉아 있었다. 늙고 초췌해 보였다. 미나가 들어서자 그녀는 고개를 들고 증오의 찬눈으로 며느리를 쏘아보았다. 왔구나. 그녀가 속삭였다. 살인자, 최 여사님. 모욕적인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경고했다. 모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저 여자가 내 아들을 죽였어요. 고인은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판사가 차갑게 말했다. 사고의 원인 제공자는 본인이었습니다. 박미나 씨는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저 여자가 스캔들과 이혼 소동으로 애를 그렇게 몰아갔어요. 최 여사님, 저희는 사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미나 씨의 폭행 고소장, 증인들의 진술서. 당신의 아들은 음주 상태로 병원에 나타나 중병을 앓고 있는 배우자에게 폭행을 가했고 경비에 의해 끌려 나갔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가 사망한 당일에 일어났습니다.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신뿐입니다. 최 여사님은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그녀의 변호사인 지친 중년 남자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큰 상실을 겪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증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박미나 씨, 해당 주소의 아파트가 결혼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공증된 증여 계약서가 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다. 문제없군요. 최 여사님, 아드님께서 이 부동산의 취득이나 개량에 기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가 있습니까? 그이가 거기서 살았어요. 4년 동안. 그것은 소유권을 인정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서류가 있습니까? 최 여사님은 말이 없었다. 그녀의 변호사가 두 손을 펼쳤다. 서류는 없습니다.
재판장님, 그렇다면 아파트 소유권 인정 요구는 기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불공평해요. 최 여사님이 소리쳤다. 내 아들은 저 여자에게 4년의 인생을 바쳤어요. 그 일을 돌보고 그 일을 위해 일했어요. 미나는 참지 못했다. 돌봤다고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되물었다. 당신 아들은 제 돈을 당신의 변덕, 휴대폰, 텔레비전, 요양원에 썼어요. 제가 일하는 동안 그는 당신에게 선물을 날랐고 제가 아프자 제 저축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어요. 제가 병원에서 죽어가는 동안 당신의 휴가를 위해서요. 거짓말, 계좌 거래 내역이 있어요. 모든 이체, 모든 구매 내역이요. 당신 아들은 지금 당신이 빼앗으려는 돈 중에서 단 한 푼도 벌지 못했어요. 최 여사님은 창백해졌다. 넌 그 일을 모함하고 있어. 우리 재훈이는 착한 아이였어. 재훈 씨는 다 크지 못한 어른이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놔두지 않았으니까요. 당신은 그를 곁에 두고 모든 걸 통제했어요. 그가 자기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한밤중에 혈압 타령하며 전화했고요. 난 그의 엄마야. 당신은 그에게 짐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가라앉았죠. 법정에는 침묵이 흘렀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다. 충분합니다. 박미나 씨, 앉으세요. 최 여사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판결은 미나에게 유리하게 내려졌다. 아파트는 그녀의 소유로 남았고 저축도 마찬가지였다.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는 근거 없음으로 기각되었다. 최 여사님은 미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법정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의 변호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손을 펼쳤다. 법은 법이니까 축하합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녀가 항소할까요?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무의미합니다. 판결은 명확해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도감과 기쁨을 느껴야 했지만 피로감만 느껴졌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변호사에게 말했다. 모든 것에 대해 제 일인걸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당신을 도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당신은 정의를 누릴 자격이 있어요. 두 사람은 악수를 했고 미나는 밖으로 나왔다. 따뜻한 봄날이었다. 해가 빛나고 새가 노래하고 사람들은 바삐 움직였다. 평범한 삶, 계속되는 삶. 미나는 법원 계단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도시, 그녀의 삶. 그녀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 3개월이 지났다. 미나는 종양 전문의의 진료실에 앉아 다음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두려움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거나 아니면 그냥 두려워하는 것에 지쳤을지도 모른다. 의사가 서류철을 들고 진료실로 들어왔다. 언제나처럼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박미나 씨, 그가 말을 시작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그가 잠시 멈췄고 미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지속적인 관의 상태를 보입니다. 종양도 없고 전이도 없으며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미나는 즉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제가 건강하다는 건가요? 그 단어를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암은 교활하니까요. 앞으로 몇 년간 계속 관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네, 당신은 관의 상태입니다. 당신이 이겼어요. 미나는 의사를 보며 믿을 수 없었다. 이겼다. 그녀가 이겼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자신에게 감사하세요. 당신이 싸웠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녀는 손미를 걷는 듯한 다리로 진료실을 나와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관해래요.
저 관의 상태래요. 수화기 너머는 조용했다. 그리고 흐느낌. 우리 딸 세상에. 여보, 여보, 이리 와봐요. 미나는 엄마가 우는 소리, 아빠가 수화기를 받는 소리, 그의 목소리가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다. 딸아, 우리가 갈게. 지금 바로 갈게. 제가 갈게요. 아빠, 저 이제 건강해요. 그래도 갈게. 기다려. 미나는 휴대폰을 넣고 밖으로 나왔다. 7월 무더위, 도시는 녹음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병원 계단에 서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진심으로 그녀가 이겼다. 반년 후 미나의 삶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그녀는 직장에 복귀했다. 처음에는 파트타임으로, 그 다음에는 풀타임으로. 동료들은 꽃과 샴페인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소라는 친구를 껴안고 울었다. 미나야, 우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돌아와서 정말 기뻐. 상사는 그녀에게 이전 직책을 제안했지만 미나는 거절했다. 좀 더 간단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야근과 밤샘 없는 일이요. 인생은 너무 짧아요. 그녀는 스트레스 없고 유연한 근무 시간에 컨설턴트 직책을 받았다. 월급은 줄었지만 미나는 상관없었다. 돈은 벌면 된다. 중요한 것은 사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파트를 팔았다. 나쁜 기억이 너무 많았다. 재훈과의 사년, 그의 물건들, 그의 냄새. 이 모든 것을 과거에 남겨둬야 했다. 판돈으로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가 있는 좋고 밝고 넓은 다른 아파트를 샀다. 매일 아침 그녀는 그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며 나무 위로 해가 뜨는 것을 보았다. 부모님은 자주 찾아와 수리를 돕고 엄마의 빵을 가져다 주고 그냥 옆에 앉아 있었다. 항상 무뚝뚝했던 아버지는 이제 딸을 껴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가 말했다. 넌 강해. 우리 모두보다 더 아빠 덕분이에요. 곁에 있어 주셨잖아요. 우린 항상 곁에 있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최 여사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가 재훈의 아파트를 팔고 멀리 시골 친척에게로 떠났다는 것만 알았다. 아마도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일 것이다. 미나는 그녀에게 분노도 동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무관심할 뿐이었다. 그 여자는 과거의 일부였다. 미나가 뒤로 하고 떠나온 과거. 어느 날 저녁 모든 사건이 있고 약 1년 후 미나는 발코니에 앉아 노을을 보고 있었다.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숨이 깨칠 듯 아름다웠다. 그녀는 어릴 때 엄마와 함께 노을을 보던 것을 기억했다. 모든 노을은 저마다 다르단다. 엄마가 말했었다. 그때 미나는 그것이 왜 중요한지 몰랐다. 이제는 알았다. 모든 날이, 모든 순간이, 모든 숨결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거의 잃을 뻔했다. 병, 실패한 결혼, 배신. 이 모든 것이 그녀를 무너뜨릴 수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살아남았다. 덕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에도 불구하고 재운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그를 벌했어. 미나는 생각했다. 내가 아니라 인생이. 그는 내 죽음을 원했지만 자신이 먼저 죽었어. 아침에는 병원에서 나한테 소리치더니 저녁에는 도로에서 사고로 죽었지. 정의인가, 업보인가, 아니면 그냥 우연인가. 미나는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 해가 지평선 너머로 지고 있다는 것, 공원에서 새들이 노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일은 새로운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라야, 안녕. 우리 내일 카페 가서 예전처럼 수다나 떨까? 미나야, 당연하지. 너무 좋아.
좋아. 그럼 내일 봐. 미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인생은 계속되었다. 그녀의 인생은 새롭고 깨끗하고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복수보다도 나았다. 에필로그 2년이 지났다. 미나는 바닷가에 서서 파도를 보고 있었다. 따뜻한 바람이 길고 숱이 많아진 갈색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병의 흔적은 없었다. 한때 링거가 꽂혀 있던 손등에 작은 흉터만 남아 있었다. 그녀 옆에는 키가 크고 금발에 다정한 회색 눈을 가진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현우였고 미나가 치료받았던 바로 그 병원의 의사였다. 그들은 정기 검진 중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현우는 재훈과 전혀 달랐다. 그는 소리치거나 요구하거나 조종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곁에 있었다. 차분하고 믿음직하고 진실했다. 무슨 생각해?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인생이 얼마나 이상하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2년 전에는 병원에 누워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당신이랑 여기 서서 바다를 보고 있잖아. 인생은 놀라움을 선사하지. 그래. 때로는 잔인하게, 때로는 아름답게. 현우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여자야. 그가 말했다. 당신은 지옥을 겪고 승리자로 나왔어. 난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건 강한 게 아니라 고집이야. 같은 말이야.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해가 천천히 바다로 지며 하늘을 믿을 수 없는 색으로 물들였다. 미나는 그날 재훈이 병원에서 그녀에게 소리치던 그 끔찍한 날을 기억했다. 증오로 가득 찬 그의 말들. 사랑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던 그의 눈. 어차피 사기암은 고치지도 못할 거면서 그가 소리쳤었다. 그는 모든 면에서 틀렸다. 그녀는 나았고 이겼고 살고 있다. 그는 그렇지 못했다. 미나는 승리감도 고소함도 느끼지 않았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곁에 있어준 운명과 의사들과 부모님과 모든 이들에게 조용한 감사함만 느낄 뿐이었다. 집에 갈까? 현우가 물었다. 응, 가자. 두 사람은 돌아서서 해변을 따라 걸었다. 손을 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앞에는 길이 있었다. 차, 도시, 앞에는 인생이 있었다. 그들의 인생,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사람들이 미나에게 그 시절에 대해 물으면 그녀는 항상 똑같이 대답했다. 인생이 그를 버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죠. 저는 그냥 살아남았고 그것이 최고의 복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복수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사는 거예요. 진정으로 매일을 소중히 여기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녀는 한때 잃어버렸다가 엄청난 노력 끝에 되찾은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바로 그 미소를 지었다.